자, 중권이고 조직론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 정확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 다음 시간에 다음 회 때는 요약집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질문 오셨던데 아까 위원장 민간위원하고 국무총리하고 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도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한 명,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음법.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는 게 지금 정도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체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론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 정책을 뭐 해야 되겠어? 시행하는 담당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그 영화 뭐였죠? 핵 만들고 핵폭탄 처음 만드는 그거. 네. 오펜하이머. 그렇죠? 거기 프로젝트 볼 때도 어때요?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어떻던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맨하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직은 이런 거야. 조직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면 2인 이상의 결사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조직입니다. 2인 이상의 결사체. 이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펜하이머도 봤다시피 왜 2인 이상의 결사체를 만들어? 핵폭탄을 만든다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왜 2인 이상이 만들어진 2인 이상의 결사체를 뭐라고 그런다? 조직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 원래 이제 정책이란 게 정해지면 어떤 거 하자고 정해지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 이렇게 2인 이상의 결사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직을 제가 오펜하이머 할까요? 보셨어요? 재밌는 영화인데 꼭 보시길 권해드리는데 처음은 좀 지루해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과거는 흑백으로 처리해줘요. 그런데도 조금 뒤쪽이 재밌어요. 뒤쪽이. 앞쪽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2인 이상의 그러면 오펜하이머를 핵무기 개발하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목적 있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어떤 결사체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를테면 복잡성은 어떻게 할 건지, 공식성은 어떻게 할 건지, 직권화할 건지, 분권화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 자, 핵폭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원을 만들거나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직 만들죠. 그렇죠? 그럼 그 조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 이게 먼저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직을 완전히 분화시켜서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식화를 더 많이 할 건지 비공식적으로 할 건지, 그렇죠? 그다음 집권화할 건지 분권화할 건지.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사를 여기 미항공 우주국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미항공 우주국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나사 비싼 걸 만든다 합시다. 나사를 만들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면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 우주를 나가고 막 그러는데 단순하게 만들면 좀 곤란하겠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 맡은 사람, 저 파트 맡은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공식적일 거냐, 비공식적일 거냐? 아무래도 정보 업무를 담당한다면 좀 비공식적으로 남겨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 자, 집권화할 거냐, 분권화. 나사 같은 경우는 분권화해 줘야 되겠죠? 나사 위원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 합니까? 모르죠. 각 분야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분권화해서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엇에 해당된다?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우리가 조직론에는 조직의 구조라고 그래요. 크게 보면 조직의 구조. 그렇죠? 그다음 이들을 뭐 해야 되겠어? 이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원으로서 뭘 시켜야 되겠어? 사기도 높여야 되고, 갈등도 관리해야 될 거고, 갈등도 어느 정도는 관리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속에 이런 조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이 조직 관리론이었어요. 자, 조직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 조직의 구조, 그다음 조직의 관리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예비 공무원으로서 공공조직이 어떻게 조직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 이 조직 구조 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 특히 사람을 채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재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 행정학에서도 그래서 조직론, 인사론, 이 재무행정, 그 다음 지방행정, 이제 행정의 특징적으로 분권하는 거고,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삼성도 어때? 많은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마다 다 뭐 해야 되겠어? 또 업무가 나누어지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그냥.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경영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지방행정은. 그거 말고는 여기까지는 경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조직, 인사, 재정. 그런데 선생님, 조직관리론하고 인사행정하고 뭐가 달라요? 조직관리론은 조직에 있어서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는 순전히 개인적인 부분이야, 개인적. 그래서 여기 인사 부분을 어떻게 채용할 건지, 이들을 얼마나 능력 발전시켜 줄 건지, 얼마나 신분을 보장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주로 따지는 것이 인사행정이고, 여기 조직에 있어서 개인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얼마나 동기부여 시켜줄 건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리더십,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할 건지,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뭡니까? 조직 관리론.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선생님들 이제 공무원들이 되실 거잖아. 공무원을 뽑아놓고 어떻게 뽑을 건지, 선생님 뽑아놓고 얼마나 능력 발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뽑아놨으니까 공직은 특히 신분보장 문제가 중요하죠. 사기를 올리고 신분보장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건 인사.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런 것과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룹니다. 조직의 이제 구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조직의 구조는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조직론은 조직의 구조하고 조직 관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는 어떤 거야? 일단은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조에 따른 유형을 살펴볼 거고, 그렇죠?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겁니다. 조직의 구조,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는 기본 변수라는 게 있어요. 기본 변수. 아까 기본 변수는 뭐였어요? 공식화할 건지, 직권화할 건지, 복잡성 있게 할 건지, 그렇죠? 그런 거. 거기에다가 이제 상황 변수가 있어요. 자, 봐봐. 공식성, 그 다음 직권화, 그 다음 복잡성.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상황 변수가 있냐면 규모가 어떨 때, 규모를 어떤 규모로 할 거냐에 따라서 얼마나 공식적으로 할 건지, 직권화할 건지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 기술이 어떤 기술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내 사업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그것에 따라서 공식 직권 뭡니까? 복잡성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 또 무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변수를 상황 변수라고 그래요. 이거 뒤에 좀 배웁니다. 그래서 자, 기본 변수하고 상황 변수를 배우고, 그 다음 이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의 뭐가 있겠어? 조직의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직의 형태로서는 관료제하고 탈관료제 이런 것들을 논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시요. 조직론은 뭘 조직론이라고 그런다? 조직은 뭐를 조직이라고 그런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결사체다. 그렇죠? 결사체로 조직을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논한다? 조직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일단 조직의 구조론에서 이야기되고, 그 다음 거기 조직을 만들었으면 거기 있는 조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직 관리론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무슨 조직입니까? 거기 안 봤다고 그러죠. 거기 조직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렇죠?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뭐 시켜줘요?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겠죠.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해줘야 되겠어?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조직원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간에 굉장히 갈등 많은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자, 이제 조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조직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직의 예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조직의 예시. 2인 이상의 결사체. 크게 범주화시켜서 우리 회사도 조직이죠. 삼성, LG 다. 개별 회사들도 다 개별적인 조직이다. 그냥 범주화시켜서 회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 같은 종교단체도 어때? 조직이죠. 노조도 조직이죠. 그 다음 당연히 정부기관, 공공기관도 뭐가 될 수 있어? 조직이죠. 경찰서 같은 게 다 조직이잖아. 군대, 경찰서. 그렇죠? 그럼 세상에는 학교도 뭐가 되겠어? 조직이 되겠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조직들을 학자들이 범주화해서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직의 유형입니다. 다시요. 조직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유형과 이론, 미안합니다. 유형과 이론 볼 겁니다. 그냥 조직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형은 어떤 건지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유형에서
많은 유형이 있는데 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자, 밥원에 있는 민츠버그의 유형입니다. 4페이지 민츠버그의 유형 시험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부분은 이 부분만 제대로 봐도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유형에서 파슨스라는 사람은 조직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냐면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조직을 나눠봤어. 그래서 자, 무슨 기능이 있다? 사회가 잘 적응할수록 해주는 적응 기능. 사회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주로 목표 달성에 기능을 하고 있는 목표 달성 기능. 난 사회를 주로 통합시키는데 기능을 하고 있는 통합 기능. 사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유형 유지 기능이라고 하고 묶어봤단 말이에요. 자, 적응 기능은 거기 있는 것처럼 사회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능을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뭐라고 그랬어? 경제에 관련된 조직.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 조직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아서 사회의 이 환경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목표 달성 기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달성 기능은 주로 정치 조직이 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통합 기능에서 일탈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통합 기능이라고 봤고, 이 기능은 누가 한다? 경찰 및 사법 조직. 조직이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기성세대의 가치관, 태도, 생활 양식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건 뭐다? 교육이나 문화 조직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파슨스는 아까 들었던 많은 조직들 중에서 이 사람은 유형화를 해봤단 말이야. 세상 이 사회 환경이 잘 변하도록 적응하는 적응 조직이 있고, 무엇에 따라서 기준이 뭐야?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즉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나눴다. 기준이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다음 목표 달성, 사회에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주는 건 정치. 그다음 사회가 일탈하지 않고 통합하도록 하는 건 경찰이나 사법. 그다음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거. 그건 교육이나 문화 조직에서 봤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12페이지 보면 이건 한 10년 동안의 파슨스 문제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 1번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유형, 그리고 각 조직별 예시를 연결하면 적응 기능은 무슨 기능이 한다 그랬어? 경제 조직. 대표적으로 경제 조직은 민간 기업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거기 목표 달성 기능은 정치 행정기관 맞죠? 그 다음 통합 기능은 통합 조직 맞고, 종교단체가 아니라 아까 어떤 경찰 및 사법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통합 기능은 통합 조직도 괜찮지만 통합 조직으로 경찰 및 사법적 조직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 다음 예시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경찰이나 법원 이런 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잠재적 형상 유지기는 교육이나 문화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시는 학교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민간 기업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정치 조직이나 행정 조직,
행정기관, 여기를 말하겠죠. 예시를 들어라 그러면. 그 다음 경찰 및 사법적인 일이니까 경찰이라든가 법원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 및 문화조직은 당연히 학교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 근데 보통 그래서 A, G, I, L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이 파슨스, 거기 어떤 거 콕스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블라워 스콧. 블라워 스콧은 또 무엇에 따라 나눴냐면 수혜자가 누구냐. 많은 사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나온다고? 수혜자. 그래서 수혜자가 거기 처음에 누굽니까? 조직 구성원이에요. 수혜자가 조직 구성원인 조직, 이걸 무슨 조직이라고 한다? 호혜 조직이라고 한다. 자, 지금 경찰서는 수혜자가 경찰관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그냥 우리 일반 대중인들이죠. 경찰서는. 그러면 회사, 삼성 같은 회사는 수혜자가 일반 대중입니까? 이재용 씨죠? 소유주죠? 여기 편의점 이런 기업에 가면 민간 이런 데 가면 수혜자가 누구야? 주인이잖아, 주인. 그렇죠? 그러면 수혜자가 우리가 노조 가볼까요? 노조 가보면 수혜자가 누굽니까? 조직 구성원이죠. 그러려고 수혜되려고 노조 만드는 거죠. 수혜자 되기 위해서. 노동자, 자, 정의 뭡니까? 한국노총. 수혜자가 누구야?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직원들이죠. 자, 그 다음 수혜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 소유주의. 수혜자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거기 기업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업조직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기업 맞잖아. 그렇죠? 여기 대표적인 예가 뭐야? 회사, 민간회사. 자, 수혜자가 누구냐면 고객일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 무슨 조직이라고 그런다? 봉사조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학교나 병원. 자, 이때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이 고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행정하게 쓰는 고객이란 말은 우리가 백화점 갔을 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런 고객 아닙니다. 이때 고객이라는 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전문가에게 유탁한 사람을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환자들이 스스로 자기 병을 나을 수 있나요? 나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전문가인 의사에게 유탁하죠. 그럼 병원은 당연히 수혜자가 누구겠어? 환자죠. 그러면 그런 조직을 뭐라고? 봉사. 자, 학생들이 스스로 이를테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맡기는가? 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기죠. 그렇죠? 그러면 학생이나 환자가 고객이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자기 일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전문가에게 유탁한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조직? 봉사조직.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 있다? 공익조직 또는 공공복리조직이 있는데 이건 일반 대중이 수혜자인 것. 그래서 공공복리 또는 공익 이렇게 불러요. 공익조직. 그렇죠?
공공복리 공익조직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야? 아까 경찰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누굴 위해서 했어?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 경찰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결국 누굴 위한 일반 대중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런 조직을 무슨 조직이라고 그런다? 공익조직. 경찰서, 또는 군대, 소방서. 요즘 뭐 소방서요, 경찰서 뭐 그런 것도 하던데, 안 봤어요? TV 안 보시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보다 공익조직이라고 부른다. 뒤에 이제 시험 나머지는 애치원이도 나오긴 했는데, 자, 나머지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왔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민치버그로 거의 시험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많이 쓰이고 있는 애치원이는 뭘 기준으로 했다고 돼 있어? 4페이지 보니까 복종을 기준으로 했다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외적, 그러니까 관여하고 이 권력이 강제적 권력을 쓰는 강제적 조직. 이건 여러분 생각해봐. 교도소는 어때? 강제적 조직이죠. 거기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어떻게? 관여를. 거의 관여 못 하죠. 소외적 관여하죠. 그 다음 권력은 교도소에서는 강제적 권력을 쓰죠. 그 다음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같은 데는 거기 직원들이 어떨 때 관여해? 돈이 됐을 때 관여하죠. 그걸 타산적 관여고, 회사에서도 무슨 권력? 회사에다 가둬둘 수 있습니까? 없죠. 회사에서 하는 권력이라고는 당신 보수 깎는다 이런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은 보수적 권력이고 공리적 조직이다. 그 다음 도덕적 관여와 규범적 권력을 쓰는 걸 규범적 조직이라고 그러고, 학교 같은 경우 교사들에게는 선생님 어떤 권력을 쓰냐고 하면 당신이 교사인데 그런 거 하면 되겠어? 선생님으로서 그러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관여하죠. 그런 것을 뭐라 그래? 그런 권력을 쓰는 걸 규범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또 그렇지만 좀 소명의식을 갖고 교사들은 좀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한다? 도덕적 관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됐습니다. 시험에도 안 나온 거 보지 말고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봅시다.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고요? 민츠버그의 유형. 자, 행정학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민츠버그입니다. 민츠버그의 유형. 민츠버그는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되는데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거기 세 가지 국면에서 민츠버그에서 구성, 조정기제, 상황 구조적 요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연결해 봅시다. 거기 그림 보이죠? 그림 이렇게 한번 바꾸면 여기가 전략적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략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전략적 정상 또는 최고관리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 중간 라인, 그렇죠? 그래서 중간관리자, 그 다음 왼쪽이 지원 부분, 오른쪽이 기술 부분.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일선 계층, 일선 또는 핵심 운영. 자, 우리가 한번 회사를 생각합시다. 회사를 생각하면, 자, 우리가 사장이라든가 CEO는 어디에 속하게 있어? 전략적 정상 부분에 속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무슨 팀들 사업부 같은 거 만들어서 사업부장이라든가 사업팀의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중간 관리자.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때 판매하는 사람 이런 건 뭐가 되겠어? 핵심이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 실제 뭐 이를테면 라면 만드는 회사는 라면 만드는 것이 핵심 일이죠. 근데 라면 만드는 회사에도 인사라든가 또는 이 법무라든가 총무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런 부분을 지원 부분이라고 그래요. 인사나 총무 이런 것들, 법무 이런 것. 이런 부분은 라면 만드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빠져 있어서 지원 부분이라고 그런다. 자, 생산 라인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 생산 라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만들까 이런 것들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기술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해는 됐습니다. 이것만 일단 이해하고 조종 기제라는 걸 생각해봐. 조종. 말 그대로 여기는 조종입니다. 조종하는 거. 그렇죠? 또는 막 감독해도 되는데 조종 기제라고 하고. 자, 먼저 조종 기제는 거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작업자들 사이 상호 조절, 직접적 감독, 작업 과정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 이런 게 있죠. 자, 그럼 한번 조정 기제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편의점 한번 생각해봐. 편의점은 우리가 어떻게 감독해? 편의점 주거 알바생들 어때? 직접 감독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조정 기제라고 그래? 직접 감독 조정 기제라고. 그다음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뭡니까? 자동차 공장 같은 생산 라인은 감독해야 하네요. 조정을 어떻게 해? 이 사람들 이 업무라든가 조정을 어떻게 해? 과정을 표준화시켜 놓죠. 자동차 공장 봐봐. 어떤 사람은 계속 바퀴만 휠 만드는 사람과 휠을 적용하는 사람과 바퀴 적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종해? 과정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 왜? 뭐가 되어 있을까?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미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과정의 표준화라고 그래. 이해됐어요? 과정의 표준화. 그 다음 우리가 산출의 표준화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업 1팀, 사업 2팀 또는 판매 1팀, 판매 2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과정을 표준화하는 게 아니라 판매 1팀, 판매 1팀은 이를테면 이 사업 3가지를 꼭 끝내라. 뭐 사업을 따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이 사업 1팀의 과제가 될 수 있겠죠? 사업 1팀하고 2팀하고 조정을 어떻게 해야 돼? 말 그대로 생산에 몇 개 판매할 것. 이런 걸로 해놓죠. 그걸 산출의 표준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 기술의 표준화가 있어요. 기술의 표준화. 자, 그냥 한번 편하게 생각해봐. 이거 잘 생각하면 이 문제는 나오기만 하면 맞출 수 있으니까. 기술의 표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의사들은 병원장에 가서 이 환자 이를테면 명장에 걸렸다면 5cm를 옆으로 5cm를 자르서 이렇게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교장 선생님이 교사에게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의대 같은 경우는 많은 10년 동안 뭘 통해서 자기 내부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술이 이미 뭐가 돼 있어? 내면화돼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기술의 표준화라고 그래요. 이미 내면화돼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좀 지우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작업자들 사이에 상호 조절. 작업자들 사이에 상호 적응 또는 비공식 상호 적응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뚜렷하게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조종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상호 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이제 상황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상황적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직의 나이, 규모, 기술, 환경, 권력 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서 자 봅시다. 이 사람은 조직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게 중요해. 자, 이 전략적 정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직접 감독을 조종 기제로 사용하는 것을 무슨 구조라고 부른다? 단순 구조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야? 소규모 기업 또는 혁신적인 혁신기업, 소규모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대표적인 단순 구조가 되겠죠. 자, 예시로는 혁신적인 창업기업. 이건 단순 구조죠. 그렇죠? 그다음 자 중간 관리층의 기술 구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을 기계적 관료제라고 그래요. 기계적 관료제. 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계적 관료 구조라고 부른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되겠어?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라인을 구성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 그들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그랬어? 조종한다고 그랬어? 과정을 표준화해놨죠. 그 다음 중간 관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산출을 표준화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사업부제. 아까 제1사업부, 제2사업부 이런 사업부제 이런 것들은 팀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 다음 그 사업을 끝내는가 마치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그 결과를 표현하는 걸 사업부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사업부를 이야기한다. 예시를 든 사업부. 자, 그 다음 일선 관리층의 핵심 부서고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을 전문적 관료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문적 관료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되겠어? 병원, 학교 이런 데가 되겠죠. 병원이나 학교는 병원은 실제 이 수술하는 의사들이 중요합니까? 병원장이 중요합니까? 의사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죠. 학교에서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합니까? 교장이 중요합니까?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전문적 관료제. 그 다음 지원부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상호 조절이 핵심인 것을 뭐라고 그런다? 에도크러시, 임시조직이라고 한다. 임시조직. 왜냐하면 왜 이게 임시조직일 수밖에 없냐면 자, 쌤, 조직을 실제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지원해주는 사람. 아까 인사나 그다음 총무나 회계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에도크러시라고 이야기한다. 임시조직. 그래서 말 그대로 임시적인 것. 자, 뭐 에디오크러시 조직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태스크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다 임시조직. 그렇죠? 뭐 프로젝트 팀이라든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건 뭐 어떤 조직이 되겠어? 임시조직.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해봐도 금방 좀 이해가 되려나? 무슨 올림픽위원회. 뭐 인천에서 지난번 아시안 게임 했을 때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위원회가 있겠죠. 그 위원회의 핵심적인 뭡니까? 역할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한다든가 회계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 위원회가 실제로 뛰지는 않잖아. 그 사람들이 육상대회다 그러고 육상하는 거 아니잖아.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정해? 선수들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조직은 경기가 끝나면 어때? 해체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시조직. 그렇죠? 그래서 임시적인 태스크포스나 TF, 그렇죠? 프로젝트 팀 이런 것들이 다 임시조직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는데 특징들 중심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에서 단순 구조부터 특징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최고 관리층 행사의 힘이 있는데 이러한 힘은 직접 감독에서 조정을 통해 발휘되고 이 힘이 강력할 때의 조직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특징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규모고 복잡하지는 않겠죠, 일이. 그쵸? 그 다음 단순 구조는 집권화된 유기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단순 구조는 복잡하지 않으며 공식화 정도도 낮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거기 있는 것처럼 밑에 뭐 단순 구조는 복잡하면 공식화 정도도 낮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과업 수행 때 주로 사용하는 조정 수단은 뭐라고? 직접 감독이라고 그랬죠. 밥원과 같이 밥원 의사소통 비공식적으로 행해진다. 그 다음 기계적 관료제. 여기 기계적 관료제 봅시다. 거의 대부분은 뭘 물어보냐면 기계적 관료제는 어떤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어떤 조정 기제를 쓰는지를 물어봐요. 거기 기계적 관료는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술 부분. 그쵸? 기술 부분. 그 다음 조정 기제는 과정의 표준화. 그쵸?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겠죠? 쌤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여기까지는 거의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에도크러시는, 여기까지는 안정적인 환경인 주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라고 생각해? 임시조직이니까. 불안정적인 환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쭉 보면, 다번과 같이 뭐라고 돼 있어? 자본의 반복성이 높고 표준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직에서 나타난다. 성격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런 조직은 환경에 둔감하겠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겠어? 둔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표준화돼 있고 계속 그 일만 하니까. 그렇죠? 다번 전문적 관료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핵심 운영 부분이 하는 거고 무엇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문적 관료제는 아마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우리가 대신 많이 분권화되어 있겠죠. 병원 어때요? 각각 의사들이 권한이 어느 정도? 병원장이 다 시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각각 다 분권화되어 있습니까? 분권화되어 있죠. 그 다음, 그렇죠.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이고, 성격 보니까 카본에 상당히 뭘 갖고 있다?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사업부재 구조는, 개념에서는 당연히 중간관리층이고 기술의 표준화, 작업기술의 표준화.
그 다음, 제한된, 산출의 표준화인데. 오타가 나왔네. 산출의 표준화인데. 그쵸? 산출의 표준화. 8페이지에 사업부재 구조에서 이러한 힘은 작업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통해 발휘, 이게 아니죠. 산출의 표준화입니다. 산출의 표준화. 자. 그래서 환경은 다 여기까지는 안정적. 여기만 보다 불안정적. 이러면 되겠죠. 거기, 에듀크로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지원 스태프 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가고 상호 적용한 조정을 통해 발휘된다 그랬죠. 조정은. 그쵸? 그 다음, 특징에서 뭐라고 돼 있어?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 이렇게 돼 있죠.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동체적이고 복잡한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거기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조금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엄마,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먼저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서는 5번 보겠습니다. 5번. 12페이지 5번.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서는 핵심 구성 부분, 조정 기제, 상황 요인 등을 기준으로 개방체질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 경로 모형을 몇 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했죠. 나눴다. 유형화했다.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서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적절한 조직 형태로 주된 조정 방법은 작업 과정의 표준화. 자, 한번 봅시다. 기계적 관료제는 과정의 표준화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지원, 중간 관리, 그 다음, 최고 관리, 핵심 운영. 그럼 핵심 운영은 기술의 표준화, 지원 구조는 상호 조절, 중간 관리는 산출의 표준화, 최고 관리자는 직접 검토.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7번. 민츠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전문적 관리자는 수평적 수적 분권을 추구하며 환경 변화. 자. 네. 여기까지는 환경 변화에 대해 다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특히 여기는 단순하지만 안정적이에요. 여기는 복잡하지만 안정적이죠. 여기는 단복, 여기는 복잡하지만 안정. 단순하지만 안정적. 단한, 복잡하지만 안정적. 그래서 환경 변화에 유리한 구조다. 이거 틀렸죠? 8번. 민츠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사업 부재 조직은 기능 부족하는 중복이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며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자, 사업 부재 봅시다. 사업 부재 조직은 뭡니까? 사업 부재는 산출입 표준화고 중간 관리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부는 제1사업부, 제2사업부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이를테면 여기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도 재정 이런 식으로 계속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일어나죠. 사업부자는. 그렇지만 안정된 환경, 단순하고 안정된 환경. 자, 그래서 기계적 관리자와 사업부자는 단순 안정입니다. 여기는 복잡 안정입니다. 단순 안정, 복잡 안정. 그쵸? 자, 그 다음, 민츠버그 조직성장 경로모에서 지원 스태프 부분은 기본적인 과업 흐름 내에서 발생한 조직 문제에 대해 아까 기본적인 흐름 내에서 외에 얘기했어. 외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겠죠. 그래서 자, 거기 부분에 있어서 외에서 발생한 조직 문제에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츠버그 조직 성장 경로모에서 조직은 핵심 운영, 전략, 중간,
그다음 기술, 지원, 봅시다. 핵심 운영, 그다음 전략, 중간, 그다음 지원, 기술 맞죠? 5가지. 민츠버그 조직성장 경로모에서 전략 부분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을 관리하는 최고관리층 맞죠? 최고관리층 있는 곳에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민츠버그 조직성장 경로모에서 핵심 운영 부분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하는 기본적인 일을 한다고 그랬죠? 제품 생산이나 이런 거. 그다음 민츠버그 조직성장 경로모에서 강조된 조직 구성 부분과 이 상황은 구조를 연결해 보면 전략적 정점은 뭐라고 그래? 전략적 정점은 뭐라고 그랬어? 무슨 구조? 단순 구조. 그렇죠? 그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구조의 연계 핵심 운영은 전문적 관리죠. 맞죠 이거? 그다음 중간 개선은 사업 부조. 맞죠? 그다음 거기에 지원 참모는 지원은 임시 에드호크러시, 임시조직, 에드호크러시, 임시조직을 에드호크러시라고 그래요. 에드호크러시. 그다음 민츠버그가 제시한 17번 조직구조 기본 부분에서 전략 부분은 조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맞죠? 18번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구조 기본 부분에서 핵심 운영 부분은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 맡고 민츠버그에서 제시한 조직구조 기본 부분에서 중간 부분은 어떤 표준화를 한다고 그랬어? 중간 부분 산출의 표준화죠. 그렇죠? 자, 그다음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구조 기본 부분에서 기술구조 부분은 작업을 설계와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 여기는 그다음 민츠버그 조직위원론에서 단순 구조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직관화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이건 맞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니까 어때? 소수니까 금방 바꿔줄 수 있겠죠. 많은 수가 있으면 힘들겠지만 그래서 거기 21번 오고 22번이 X입니다. 22번은 뭘로 바꿔야 돼? 민츠버그 조직위원회에서 최고관리층이 생산하는 힘은 작업기술을 표준화해서 조정을 통해 발휘되며 최고관리층이 행사하는 힘은 뭐라고 그랬어? 직접 감독이라고 그랬죠. 자, 이 힘이 강력할 때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되겠어? 최고관리층이 직접 감독이 해주면 무슨 조직이 된다 그랬어? 단순 구조. 그렇죠? 자, 그래서 X입니다. 23번 민츠버그 조직유형론에서 기계적 관료제는 조직이 잘 조절된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작업과정의 표준화. 자,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 맞죠? 자, 그다음 민츠버그 조직유형론에서 24번 전문적 관료제는 평평하고 분권화된 형태를 띠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는 어렵다. 맞죠? 자, 민츠버그 조직위원론에서 에드호크러시는 되게 단순하고 에드호크러시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죠. 복잡하고 그다음 동태적이고 불확실한 상황, 그렇죠? 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합시다. 이것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쭉 정리해 보니까 결국은 어떤 거라는 거야, 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단순 구조가 있습니다. 단순 구조는 단순 구조는 어떤다고? 일단은 누가 전략적 정상, 최고관리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어떤 거? 직접 감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안정된 환경이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그 다음 기계적 관료제는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술 구조가. 그쵸? 그 다음 이들은 어떤 걸 한다? 과정은 표준화를 한다.
그 다음, 자, 기계적 관리자 말고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사업부제가 있다고 그랬고, 사업부제 조직은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간관리층. 그 다음 무엇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 그쵸? 그 다음 전문적 관리자가 있습니다. 전문적 관리자는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까? 실제 이렇게 현장에 사는 사람들, 일선계층 또는 핵심 운영이고, 이들은 뭘 표준화로 한다? 기술의 표준화. 그쵸? 그 다음, 에도크러시가 있다. 임시조직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원 구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뭘 표준화한다? 뭘로? 상호, 직원들 간의 상호 조절. 그쵸? 이걸 일단 정리해 놓고, 그쵸?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자, 보통,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 좀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환경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건 특히 기계적 관리제하고 사업부제가 환경은 뭐라고 그랬어? 단순, 안정. 그쵸? 여기 단순하고 안정된 환경. 그쵸? 여기는 복잡하고 안정된 환경. 여기는 동태적이고, 그러니까 안정되면 안 되겠죠? 그쵸? 복잡한 환경. 여기는 단순하지만 꼭 안정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그래, 전자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소규모 창업기업 같이, 창업기업들은 어때요? 어느 정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는 단순하고 뭐한다? 동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 안정, 복잡 안정, 동태 복잡, 동태. 뭐 이렇게 써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은 이들은 환경 변화에는 잘 적응할 수 있어, 없어? 잘 적응하기 힘들고, 이들은 환경 변화에는 어느 정도는 적응하기는 데는 어렵지 않겠죠. 여기는 단순 구조니까 단순 동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좀 정리되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정리해 나갈 수 있겠고,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것만 잘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단기 사전 에도크러시를 임의로라고 이야기하면 단기 사전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치버그는 단기 사전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것만 붙인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전략적 정상이다. 여기는 그런데 어떤 거? 직접 감독. 여기는 기술, 과정의 표준화. 여기는 중간 산출의 표준화. 여기는 핵심 운영, 일선계층 기술의 표준화. 여기는 자원 그러니까 스텝 역할 자원부서. 그 다음 여기는 상호 조절. 이것만 알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걸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놓는 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필요 없고, 핵심 조종 수단 알아야 되고, 환경까지만 알면 되겠죠. 11페이지 표 있죠? 11페이지 표 없어요?
책 11페이지 표 있잖아. 거기에서 앞에 세 가지 부분만 알아두시라고. 그렇죠? 여기 전략 정상, 직접 감독 쭉 나와 있죠? 그것만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시간 됐죠? 미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유형 받고, 여기 이론적인 부분, 지워버렸네. 이 표만 잘 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론적 부분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